안녕하세요. 웨비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나비수학의 플러그인인 iConstruct에 대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나비수학도 리뷰 툴로서 지금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나비수학과 iConstruct가 만났을 때 이 나비수학을 200%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국내 iConstruct 솔 총판인 오늘 라인테크 시스템의 신재용 팀장님과 함께 이번 웨비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팀장님, 라인테크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라인테크 시스템의 신재용 팀장입니다. 라인테크 시스템은 1990년 설립돼서 올해로 3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제품을 기반으로 다양한 빔 솔루션을 국내에 제공하고 있고요. 견적 툴인 에스티메이터, 기계 설비 툴인 매직헤드, 그리고 자동 형상 추출 툴인 엣지와이즈, 이런 툴들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인 iConstruct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굉장히 라인테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토데스크 프로덕트와 연계해서 여러 이런 선진 기술들을 솔루션들을 많이 도입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아직도 안 들리신다라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잘 들리시나요? 시청자 여러분? 네.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제목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비수학의 플러그인입니다. 그럼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비수학을 잘 활용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비수학이 뭐지? 라고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오토데스크 나비수학 같은 경우는 리뷰 전문 툴로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나비수학 매니지, 시뮬레이트, 프리덤. 근데 아마 거의 대부분 많은 유저분들이 아마 프리웨어인 프리덤을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시뮬레이트랑 매니지를 사용을 했을 때 이 나비수학은 보다 많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습니다. 간섭 체크라던가, 그 다음에 4D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시공관, 5D 해갖고 퀀티피케이션, 여러 기능들이 되어 있는데요. 각 시스템마다 제공되는 기능들이 이렇게 다 따로 있습니다. 나비수학 프리덤 같은 경우는 단순 리뷰, 프로젝트 뷰잉 위주로 된다면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시뮬레이트는 클래시 체크와 클래시 레포트를 제외하고는 또 매니지랑 동일하게 모든 기능이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매니지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하죠. 여러 공정 간의 설계를 진행하다 보면은 간섭 부분이 또 굉장히 큰 이슈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간섭 체크와 그 다음에 간섭 체크에 대한 레포트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나비수학의 매니지입니다. 그렇다면 나비수학과 만난 이 iConstruct가 어떤 제품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iConstruct에 대해서 신재용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나비스웍스가 여러 다양한 설계 툴에서 생성된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아서 검토할 수 있는 툴로 유명한 것은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읽어드린 나비스웍에서 관리하는 그런 모델들의 속성 정보는 리드 온입니다. 오로지 읽을 수가 있고 이제 검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걸 리드 라이트 할 수 있게 이제 바꿔주는 게 이 iConstruct의 주요 기능입니다. 그래서 리드 라이트를 함으로써 어떤 추가적인 나비수학의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Construct의 간단한 어떤 그런 도식도인데요. 모든 형식의 여러 형식의 데이터들을 나비수학으로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읽어드린 데이터를 가지고 그 모델의 리컨스트나 어펜드 데이터, 모델 오딧 이런 기능들을 써가지고 그 모델의 사용성을 이제 향상시킬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조금 더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스템과의 어떤 그런 데이터, DB의 호환성을 만들 수 있겠고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포지 기반의 어떤 API를 개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건축물에 대한 선택 트리를 구조를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나비스웍스 사용자분들이 아마 가장 좀 불편해하셨던 분들 중 하나가 이 셀렉션 트리를 수정할 수 없는 고정으로 되어 있는 셀렉션 트리 때문에 이거를 좀
내가 사용자식으로 변경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아이컨스트럭트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 셀렉션 트리를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크게 지금 5가지 기능을 사용을 하여서 리컨스트럭트를 수행을 할 건데요. 이 부분은 레빗 파일을 나빗속으로 불러들여서 건물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데모로 시연을 해드릴 겁니다. 팀장님 데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한 건축물 모델을 하나 불러왔고요. 지금 셀렉션 트리, 선택 트리를 한번 보면은 이게 일반적인 어떤 레빗 모델을 불러왔을 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트리 구조입니다. 레벨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레이어가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첫 번째 레벨에 있는 게 이제 레이어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보시면 뭐 컬렉션 그리고 경사로 컬렉션이고요. 이런 컬렉션이 한 3단계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레빗의 범주, 패밀리, 유형에 해당되는 구조고요. 그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컴포지트 오브젝트라는 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비스웍의 이 트리 구조에는 맨 하단에 요 아이템이 있겠죠. 네, 아이템이 있고요. 그 상단에 이제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의 이름이 뭐 컴포지트 오브젝트 또는 요것처럼 이제 뭐 인서트 그룹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이 셀렉션 트리에 매핑된 이런 레이어라든가 그룹에 어떤 걸 매핑하냐에 따라서 이 셀렉션 트리의 구조를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단 이 모델에 어떤 범주가 있는지 지금 현재 선택 트리가 층별 그리고 범주별 그리고 기타 이런 하이어라키를 가지는데 요거를 범주별 층별로 한번 바꿔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물량이나 이런 거 산출할 때 범주별로 하고 거기에 이제 층별로 되듯이 네. 그 물량 산출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셀렉션 트리도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이럴 때 이제 이 리컨스트럭션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거겠네요. 네, 그때 리컨스트럭트 기능이 아주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어떤 범주로 이제 나눠져 이제 한번 보는데요. 그걸 위해서 이제 오딧 기능을 쓰겠습니다. 이 오딧 기능은 아이컨스트럭트에서의 그 하나의 펑션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딧에 보시면 지금 만들어진 버튼이 지금 2개가 보이는데요. 그 중에 요소 범주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기 전에 그럼 팀장님 지금 네. 여기 아이콘들이 되게 크게 되게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럼 처음 아이컨스트럭트를 실행하더라도 이 모든 아이콘들이 다 저렇게 보여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걸 제가 이번 시연을 위해서 이제 만든 거고요. 네. 보통 요 스탠다드 툴하고 네. 그다음에 제너럴 컨피규레이션 이렇게 2개의 툴이 일단 맨 처음에 있습니다. 요 2개의 툴에 있는 각각의 어떤 그런 설정들을 이용해서 위에 있는 이 사용자 정의 버튼들을 만든 겁니다. 그럼 제가 정의를 하고 만들게 되면은 저렇게 버튼들이 추가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오딧 같은 경우는 그러면 스탠다드랑 제너럴 컨피그레이션 중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여기 제너럴 컨피규레이션에 오딧 컨피규레이션에 있습니다. 요 버튼을 눌러 보시면 지금 요소 범주로 해서 이제 설정해 놓은 게 보이는데요. 네. 한번 로드를 해서 어떻게 설정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서치셋을 지정해서 그 서치셋으로부터 그러니까 검색 세트죠. 검색 세트로부터 선택 세트 아니면 관측점을 만드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오토 필터 기능을 써서 어떤 사용자가 정의한 지금 같은 경우는 요소 탭에 범주별로 이렇게 자동 필터링을 해서 셀렉션 세트를 만들고 관측점을 만들게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위에 부분은 나빗스웍을 열었을 때 프로퍼티 창에
Z는 각각의 탭 중 하나인 요소 탭을 선택을 하는 거고 네. 그 하단에는 그 요소 탭 안에 있는 속성 중 하나인 범주를 선택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설정이 된 경우에 이제 그 버튼을 누르면 네, 거의 뭐 순식간에 결과물이 그러네요. 나오는데요. 굉장히 빠르네요. 네, 세트에 이렇게 14개의 범주가 나온 걸 보실 수 있고요. 관측점에도 이렇게 14개의 범주가 관측점으로 저장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나비수석 기능을 통해서 관측점이라던가 셋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긴 하지만 그걸 일일이 만들었다면 이런 어떤 룰 베이스로 해갖고 그냥 단순 한 번에 관측점과 셋을 동시에 만들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자동으로 만든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네요. 굉장히 빠르게요. 더군다나 지금 보면은 세트 같은 경우도 세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셀렉션 셋과 그다음에 그 검색 세트. 네. 이렇게 두 개가 있는 파인드 셋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거 같은 경우는 셀렉션 셋으로 만들어졌는데 만약 리뷰 파일이 바뀐다 하더라도 저 OD 그에 있는 저 정의되어 있는 저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든지 리뷰 파일이 변경되더라도 쉽게 셀렉션 셋을 다시 또 만들 수 있는 게 되겠네요, 그럼. 네, 맞습니다.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저희가 기존에는 파인드 셋만 저장해서 내보내고 그걸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데 지금은 셀렉션 셋도 오디시라는 저 기능을 통해서 리뷰 파일이 바뀌더라도 얼마든지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메리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이제 범주라든가 지금 선택 세트나 관측점을 가지고 이제 모델 확인이 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할 거는 이 모델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한 군데로 사용자 정의 탭으로 모으는 기능을 써보겠습니다. 인티그레이터라는 명령을 써가지고요. 인티그레이터라는 명령을 써서 이 모델의 아이템에 보면 그 레이어 층 정보가 있습니다. 네. 이 레이어에 있는 정보를 모을 거고요. 그리고 저거는 레빗을 열었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프로퍼티에 대한 탭인데 네. 레이어가 아이템 탭에 있고 네, 요소 탭에서 요소 탭에 범주별로 저희가 구분을 네, 할 네, 거니까 요 범주 정보 가져올 거고요. 이름 가져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올 건데요. 이것도 모델을 선택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버튼을 누르면 네. 여기에 맨 끝에 보면 유저 데이터 언더바 1이라는 그 사용자 정의 탭이 생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여기에 네임, 카테고리, 레이어 이 정보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다른 모든 모델 객체에 해당되는 정보가 이렇게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나비수석에서는 저 유저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각각 아이템을 선택을 해서 유저 데이터를 일일이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아이컨스트럭트에서 인테그레이터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 탭을 모든 아이템에 동시에 원하는 데이터들만 해서 새로 이렇게 탭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일일이 만들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네, 투자해야 그렇죠. 되는데요. 네. 이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고요. 네. 더군다나 이걸 클릭해 보시면 이게 수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사용자 정의 탭의 장점은 이게 수정이 가능하다, 리드 라이트가 가능하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다른 탭에서 보시게 되면은 저거를 밸류 값을 더블 클릭하더라도 그냥 리드 온이라서 전혀 수정이 안 됐는데 이 탭에 추가된 아이템들은 수정까지도 다 가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필요로 하는 이 선택 트리 재구성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모았고요. 이 모은 정보를 확인을 한번 해보면 네, 이 탭 중에 수준 없음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이 수준 없으면 영문으로 no level이라고 되어 있는 걸 번역한 건데요. 모든 이 모델 객체는 층 정보를 가져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을 뽑는다거나 할 때. 네. 그래서 이 수준 없음에 해당되는 객체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일단 한번 보면요. 네. 지금 뭐 캐노피라든가 핸드레일 부분이 층 정보가 안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 부분은 1층, 이 부분은 2층,
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자가 이제 직접 입력하는 걸로 그렇게 할 건데요. 그때 쓸 수 있는 기능이 append data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들어가 있지 않은 곳에 이 데이터를 추가할 때 이 append 데이터를 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층에 있는 것만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선택을 해서 append 데이터를 열고요. 네. 기존에 저장된 여기 유저 데이터 1이라는 탭에 레이어라는 어떤 그 항목에 1층 FL이라는 이름을 이제 넣는 겁니다. 그래서 OK를 하면은 요 모델에 이제 그 정보가 들어간 거고요. 일단 넣었으니까 숨기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2층이라는 정보를 넣고요. 숨기고 마찬가지로 그럼 레이어에 네. 지금 수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append 데이터를 작업하심과 동시에 저기 3층 FL 이런 식으로 다 변경이 바로바로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4층까지 다 넣었고요. 이 중에서 이 수준 없음 말고요. 여기 1층 1F 플러스 300이라는 레벨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정보 레벨이 이것도 1층으로 보통 같이 집계를 하니까 물량 산출할 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1층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모델 전체에 대해서 층 정보가 다 들어간 그런 상태가 되고요. 네. 근데 다시 살펴보시면 이 층의 이름이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B1, 뭐 1층 FL 이런 경우에 사용자가 좀 더 나중에 그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게끔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름을 좀 변경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아. 예. 그 변경을 할 때 쓸 수 있는 그 기능이 Find and Replace라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뭔가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를 찾아서 네. 그거를 다시 다른 값으로 리플레이스 해줄 때 그럼 사용을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Find and Replace를 실행을 해보면요. 기존에 만들었던 요 템플릿이 보이고요. 일단 로드에서 한번 보시면 유저 데이터 언더바 1에 있는 이 탭에 있는 레이어라는 항목에 값이 B1이면 0 언더바 지하 1층, 뭐 1층 FL이면 1 언더바 지상 1층 이렇게 값을 이제 찾아서 바꾸는 대체하는 어떤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append 데이터 같은 경우도 네. 그 지정이 되지 않은 레벨에 이제 해당 레벨을 지정을 해주는 그것도 결국은 데이터가 들어가는 건데 네. 얘는 find and replace도 그럼 어떤 그 기존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바꾸는 개념인데 네. 얘와 그 find and replace와 append 데이터의 가장 큰 차이는 그럼 뭐라고 설명드리면 될까요? Find and Replace는 일단 입력돼 있는 값이 있을 때 그걸 찾아가지고 바꾸는 개념이고요. 네. Append 데이터는 그게 없어도 그 데이터를 신규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좀 다르고요. 네. 추가할 때 오버라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정도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 및 수정도 다 가능한 게 이제 append 데이터고 네. 해당 정보가 있는 것만 찾아서 변경을 할 때는 find and replace를 쓰고 하면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모델을 선택을 하고 한번 Find and Replace 모델을 선택을 하고 Find and Replace를 실행을 하면 해당되는 값을 찾아서 이제 모두 대체를 합니다.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벽을 하나 선택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3 언더바 지상 3층 이렇게 네, 되어 있고요. 바뀌었네요. 예. 그리고 5 언더바 옥탑 1층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정보가 수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요. 요 옥탑 지붕은 이게 옥탑 1층이 아니라 옥탑 지붕층이 돼야 되겠네요. 옥탑 지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수동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준비가 완료된 상태고요. 이제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트리 구조를 변경을 하기 위해서 리컨스트럭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리컨스트럭트를 하기 위한 이제 전 작업들을 지금 쭉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리컨스트럭트의 설정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네, 보시면 일단 그 선택 트리에 크게 세 개의 어떤 레벨이 있는데요. 레이어라는 층 맨 상단에 형성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룹이라는 레벨이 있고요. 파트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템이라고 하죠. 그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그룹, 파트 이렇게 3단계로 일단 구분이 되고요. 선택 트리가 그거를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유저 데이터 언더바 1이라는 그 탭에 있는 정보를 읽어다가 이제 그룹핑을 하는데 그때 레이어라는 걸 쓰고요. 그리고 파트 이름으로 네임이라는 걸 쓰고요. 그리고 레이어에는 카테고리를 물립니다. 그러면 맨 상단에 범주가 들어가겠고요. 여기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범주가 올라가겠고 그 다음에 레이어가 층 정보니까 층이 나오겠고 그리고 모델의 이름이 나오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은 네. 리컨스트럭트를 했을 때 이 셀렉션 트리의 하이어라키를 어떤 식으로 지금 배치할 건지에 대한 정의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앞에, 네. 네. 요 정의를 할 때 여기 그룹을 소프트웨어가 그룹을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드밴스드에서 레이어를 먼저 그룹 하기 전에 레이어를 먼저 만들라고 하는 체크를 해주게 되면 층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범주를 하는 식으로 됩니다. 네. 기존에는 저 레이어라는 게 지금 레빗 파일을 불렀을 때 지금 리컨스트럭트를 하기 전에는 레이어라는 게 지금 각각의 레빗에서의 레벨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거를 각각의 범주별로 레이어를 만들고 네. 그 하단에 이제 층 정보가 들어가게끔 바꾸는 과정인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이 됐으면 이제 이거를 모델을 선택하고 리컨스트럭트에 생성된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랑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냐 하고 얘가 물어보고요. 여기서 그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 저장 같은 경우는 나비수학 같은 경우는 세이브할 때 NWD 혹은 네. NWF로 저장이 되잖아요. 네. 세이브 에즈 하게 되면은 네. 얘는 어떻게 저장이 되나요?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어야 되니까 NWD로 일단 저장이 됩니다. 무조건 그럼 NWD로 저장이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약 80% 진행이 됐는데요. 네, 진행되고 있는 동안 질문 하나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이컨스트럭트 제품이 1년에 $3,000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데 혹시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라이센스가 제공되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팀장님. 네, 교육용 라이센스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저희 영업팀이나 마케팅팀에서 아마 문의하시면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만약 교육용을 그 학교나 이런 교육용이 아니라 만약 지금 웨비나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트라이얼 버전의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그냥 학생이 아닌 일반인들에 대한 트라이얼 버전은 어떻게 되나요? 트라이얼 버전에 대한 정책은 누구든지 아이컨스트럭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트라이얼 신청을 하시면 2주의 무료 사용권을 얻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은 그 프로그램 안에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복해서는 말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이컨스트럭트 같은 경우는 아까 나비석에 보면은 크게 세 종류가 있었잖아요. 매니지, 시뮬레이트, 프리덤 이렇게 있었는데 아이컨스트럭트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품이 사용되어야 되나요? 일단 아이컨스트럭트의 일반적인 기능은 시뮬레이트에서 다 돌아가고요. 단지
크래시 매니저라든가 크래시 리포트가 그 간섭 체크 기능이기 때문에 그 간섭 체크 기능이 있는 나비스웍 매니지에서 구동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소 아이컨스트럭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게 리컨스트럭트가 완료된 파일을 지금 불러온 거고요. 완료된 파일을 보시면 일단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범주별로 이제 층 대신에 이제 범주가 앞 레벨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층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름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정렬된 것을 재정리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구조 기둥, 구조 기초, 뭐 계단 이런 것들이 네. 우선 범주가 그 레이어로 뚝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해당 층에 대해서 이렇게 하이어라키가 구성이 되었네요. 네, 맞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 퀀티피케이션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 네. 결과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네요. 퀀티피케이션 할 때 저 리컨스트럭션 된 걸 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요 트리 구조를 활용을 해서 네. 저 퀀티피케이션은 나비스웍 시뮬레이트부터 제공되는 나비스웍의 기본 기능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범주가 먼저 나오고요. 네. 그리고 층별로 나오고 그리고 해당되는 그 층에 지금 요 구조 기둥인데요. 기둥 C3, 뭐 C2에서 물량들이 이렇게 정리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나비스웍 같은 경우는 퀀티피케이션도 되고 그다음에 타임라이너도 되고 해갖고 그 기능들이 다 되게 유용한 기능이긴 하지만 이런 셋을 만드는 게 일일이 만들다 보니까 참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갖고 이 활용도가 기능은 제공되고 있지만 활용도가 좀 낮았다면은 이 아이컨스트럭트의 이 기능들을 이용을 한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타임라이너라던가 퀀티피케이션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타임라이너에서 그 액티비티를 만들 때도 그 선택 세트하고 일치시키면 그 룰을 적용해가지고 바로 그 모델과 그 타임라이너의 항목과 연결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파워풀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D, 5D 쪽으로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PT 화면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건축물 선택 트리 구조 변경을 하면서 5개의 기능을 저희 팀장님께서 데모로 시연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오딧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해당 범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관측점과 셋으로 해서 쉽게 룰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주는 것을 시연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인테그레이터라는 거는 기존에 각각의 이제 리뷰 파일을 열었을 때 프로퍼티 창에 각각의 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탭이 내가 원하는 정보는 만약 한 세 가지의 세 가지의 탭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한 번에 보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예전에는 그거를 일일이 좀 쉽지가 않았죠. 근데 인테그레이터 기능을 통해서 이 각각의 탭이 3개에서의 원하는 정보만 가지고 사용자 정의 탭으로 해서 예. 그 값만 볼 수 있게끔 그런 탭을 추가하고 거기에 속성들을 추가할 수 있는 인테그레이터 기능. 그리고 어펜드 데이터라고 해서 내가 만약 어떤 정보를 해당 그 프로퍼티에 추가하고자라고 했을 때 어펜드 데이터를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파인드 앤 리플레이스를 가지고 특정 데이터를 찾아서 다른 값으로 대체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요. 팀장님, 이 파인드 앤 리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요즘 나비스웍을 가지고 FM이라고 해서 그 유지관리 쪽에서도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쪽으로도 활용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어펜드 데이터도 그렇고요. 네. 파인 앤 리플레이스도 그렇고 어펜드 데이터도 그렇고 어떤 그 유지 보수를 하려 그러면 해당되는 장비라든가 어떤 그런 기기가 언제 설치됐고 어떤 업체가 설치했고 그다음에 하자 보수 기간이 아니면 유지 보수 기간이 몇 개월이나 되고 언제 만료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델 객체에 넣고 그걸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걸 할 때 아주 유용한 기능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장비의 워런티 기간이라던가 장비가
장비가 계속 이제 교체가 될 텐데 라스트 교체 일 이런 것들이 이 어펜드 데이터나 파인드 앤 리플레이스 기능을 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게 FM에서도 활용을 정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컨스트럭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마지막으로 보여드렸지만 레빗에서 레벨 기준으로 하이어라키가 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값을 앞단에 그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최종 리컨스트럭션을 했을 때 범주 그리고 해당 층별 해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이 셀렉션 트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케이스 2로 해서 플랜트 쪽을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플랜트 쪽에 보면은 이제 뭐 각 공정별로 해서 시공 프로그레스를 확인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주간 업무 보고할 때라던가 뭐 주간 회의할 때 이게 많이 발생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저희가 이런 작은 샘플 플랜트 모델을 가지고 배관에 있어서 라인 넘버 혹은 뭐 아이소 드로잉 넘버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 프로그레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컬러 코드를 주고 그다음에 레포트를 뽑고 이러한 것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크게 여기도 5가지 기능을 사용을 할 겁니다. 익스포트 데이터라고 해서 우선 모델에 들어가 있는 플랜트 쪽이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PDS, PDMS, SP3D, 뭐 테클라 이런 것들을 쓰실 텐데 그 해당 원 소스에서 이제 넣은 정보 값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정보를 익스포트 해갖고 그 엑셀로 추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익스포트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 속성 정보를 내보내고 그리고 이 속성 정보 나온 데이터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추가를 해서 이 데이터 링크 기능을 통해서 외부 데이터를 또 해당 프로퍼티에 붙여넣기 하실 수가 있고 컬러 코드, 뭐 뷰 리포트, 그다음에 오픈 파일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라이브 데모로 팀장님께서 직접 시연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그 플랜트 모델을 하나 읽어오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플랜트 샘플은요, 보시다시피 뭐 3레벨로 레이어, 그룹, 아이템 이렇게 3레벨로 되어 있죠. 이렇게 벌써 리컨스트럭트 기능이 들어가서 이 선택 트리가 정리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배관 쪽이 이 파이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데가 다 배관에 해당되는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배관의 정보를 우리가 체크를 하려 그러면 체크를 하고 나중에 이 모델에 다시 값을 가져와야 되는데요. 그러려 그러면 이 모델에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서 체크를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붙여놓는 게 가장 완벽하겠죠. 네. 그래서 그 정보를 끄집어내는 그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를 해서 각 하나의 아이템을 선택을 해서 그 속성 값을 우선 확인은 해야 되겠네요. 어떤 정보를 빼낼 건지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한번 선택을 해서 보면요. 이 안에 스탠다드 데이터라는 사용자 정의 탭이 있고요. 그 안에 이 파이프에 해당되는 항목에 파이프 넘버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팀장님, 저기 스탠다드 데이터라는 탭은 지금 우리가 케이스 1 사례에서 했던 그 과정을 거쳐서 저기 그 스탠다드 데이터 탭을 유저가 추가한 상태인 지금 모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이프에 있는 그 파이프 넘버를 일단 가지고 내보낼 텐데요. 네. 그때 엑스포트라는 기능을 엑스포트 컨피규레이션이라는 기능을 쓰겠습니다. 이것도 제너럴 컨피그레이션 안에 들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파이프 하나를 선택하고요. 여기서는 한번 설정하는 걸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버튼을 누르면 Get 나비스웍스 프로퍼티에서 나비스웍스의 속성을 얘가 읽어드리고요. 네. 그 속성에서 읽어드린 속성에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거냐 하는 건데요. 그룹을 하면은 그룹일 때 그 방금 선택한 그 모델이 갖고 있는 정보, 아이템과 스탠다드 데이터 이게 보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이템이면 아이템일 때의 정보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파이프에 해당되는 정보는 이 스탠다드 데이터 탭에 있고요. 이 하단에
파이프라는 항목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의 파이프를 체크해 주고요. 그리고 어떤 파일로 내보낼 건지를 선택해 주면 되는데요. 엑셀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엑셀로 나왔을 때 이 이름을 그냥 스탠다드 데이터의 파이프가 아니라 그냥 파이프로라는 이름으로 내보낼 거고요. 이걸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 되는데요. 테스트란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엑스포트라는 쪽에 방금 테스트라는 요 버튼이 생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버튼을 만들게 되는 거죠. 제가 정의를 한 것들은 저렇게 다 버튼으로 나와서 저 데이터도 그러면 다른 모델로 가져갔을 때 그대로 제가 만든 그 아이콘들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해서 지금 파이프를 선택을 하고요. 요거를 테스트를 적용을 해서 데이터를 내보내겠습니다. 팀장님, 아까 네. 데이터 그 하실 때 보면은 그룹, 네. 아이템 이렇게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 3레벨 같은 경우는 레이어, 그룹, 아이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이어라키 구조가. 네. 그러면은 이 아이콘 스트럭처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레이어 따는 안 되고 네. 그룹, 아이템 이렇게 두 가지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그룹하고 아이템의 정보를 넣고 빼고 할 수 있다. 정보를 읽고 쓰고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 파이프 넘버에 대한 정보를 이제 엑셀로 내보낸 결과고요. 네. 이 파이프 넘버에 대해서 각각 언제 공장에서 조립이 됐는지 아니면 현장에 입고가 됐는지 뭐 설치가 됐는지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한 파일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 네. 보시면 팀장님, 이거 열리는 동안 또 질문 하나가 올라왔거든요. 네. 그 나비수학에서 가장 번거로운 작업 중에 하나가 애니메이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이콘 스트럭트에서는 애니메이션 생성의 자동화 부분을 지원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네.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그 기능 과정에서 이 자체가 자동화는 안 되지만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애니메이션은 그러니까 그 나비수학의 기능 중에 타임라이너 말고요. 타임라이너의 시뮬레이션 말고 순수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죠. 근데 네. 그 애니메이션 기능에 아이콘 스트를 쓴다. 글쎄요. 그 어떤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그 애니메이션 항목이라든가 이런 분류를 할 때 그 안에 있는 모델 안에 있는 속성을 쓴다 그러면 이게 도움이 될 거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임라이너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작업이다라고 네. 하면은 네. 지금 설명해주신 기능을 통해서 쉽게 왜냐면 그 세트들을 또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그룹핑이 돼야 되고 하니까 네. 쉽게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순수 애니메이션 기능을 한다면은 네. 그거는 네. 크게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거나 그러기보다는 원래 하시던 방법대로 하셔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요게 이제 각 라인별로 그 언제 그 공장에서 조립이 완료됐는지 뭐 날짜는 옛날 데이터지만 네. 언제 현장에 입고가 됐는지 웨어하우스에 네, 설치가 됐는지 그리고 테스트가 완료됐는지 하는 날짜들을 이제 쭉 체크를 한 거고요. 이렇게 체크가 완료가 되면 이제 다시 이 모델 안에 그 체크한 결과물을 여기다 다시 넣어야 이 모델을 가지고 같이 작업하는 분들하고 협업이 이제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다시 여기다 이제 부어 넣겠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기능이 이제 데이터 링크 기능입니다. 네. 데이터 링크 기능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저것도 제너럴 컨피그레이션에 들어가면 있네요. 데이터 링크도. 네, 맞습니다. 대부분 제너럴 컨피규레이션에 주요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스탠다드 쪽에는 어떤 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실행해서 이제 바로바로 따로 버튼 안 만들고 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툴들 그런 게 이제 스탠다드 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네. 표준 툴이에요. 스탠다드 툴이. 네. 근데 제너럴 컨피규레이션은 내가 설정을 해가지고 뭔가 버튼을 만들어야 될 때
딱히 그걸로 이제 한정되는 건 아니지만 주로, 네, 주로, 그렇게 네.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아, 예. 네. 지금 데이터 링크 세팅 화면인데요. 어떤 파일을 불러와서 그다음에 데이터 소스 파일의 형태는 엑셀이고 뭐 그룹 쪽에다가 쓸 거고 시트 1을 뭐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올 거다. 그리고 쓸 때는 항상 오버라이트를 할 거다. 이런 세팅들을 쭉 해주고요.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게 그 데이터 링크를 할 때 서로 모델과 DB하고 여기선 엑셀이 되겠는데요. 엑셀하고 일치하는 점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매핑되는 항목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파이프 넘버인 경우고요. 지금은 그 파이프 넘버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4개의 체크한 날짜들을 이제 불러오게 매핑한 그런 화면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익스포트 할 때 파이프 넘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그 익스포트 했고, 네. 그 다음에 이 데이터 그 작성한 그런 각각의 그 공정률에 대한 데이트들을 이렇게 매핑한다고 했었을 때 이 불어넣을 데이터가 기존에 나온 그 모델링상에 있는 데이터랑 매핑이 될 수 있는 그 주요 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하나 이상은. 네, 맞습니다. 하나 이상의 어떤 네. 유니크한 그 연결고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팅을 반영을 해보면요. 데이터 링크. 네, 뭐 금방 처리가 됐는데요. 네. 해당되는 이제 파이프의 속성을 보면 아까 요 PNID까지 정보가 있었거든요. 네. 그 외에 요 4개가 더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다른 파이프에도 해당되는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저가 추가되는 것들이 그 나비석의 어떤 그 속성 프로퍼티들 보면은 뭐 데이트인지 뭔지 이렇게 이런 정의가 한 크게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네. 정수념 했을 때 지금 데이트로 해서 이게 매핑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데이트 날짜 속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앞에 시, 분, 초가 지금 같이 기록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날짜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언제 뭐 설치가 됐는지 아니면 언제 입고가 됐는지 이런 정보가 일단 들어왔고요. 이걸 이제 공유하는 상황이고요. 이걸 조금 더 시각화하면 사용자가 좀 더 알아보기가 쉽죠. 네, 지금으로는 그냥 정보만,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선택을 했을 때, 아이템을 선택을 했을 때, 프로퍼티 창을 통해서 정보만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지금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화 시키는 작업이 그럼 이제. 네, 맞습니다. 그게 칼라 코드라는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칼라 코드를 한번 입혀보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패브리케이트 된 거는 붉은색, 네. 딜리버리드 된 거는 노란색. 공장에, 그러니까 웨어하우스에 네. 지금 입고된 그 자재에 대해서는 노란색으로 지금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색상을 이렇게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 뭐 주간 회의 때 지금 현재 진척 사항을 프로그레스 사항을 전체 그 컨스트럭션 담당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이 되겠는데요. 네. 지금은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으로 해서 뷰상에서 각각의 컬러를 통해서 지금 진행률을 알 수 있는 건데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럼 그 레드 색상인 라인 넘버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린 색상으로 되어 있는 지금 현재 그 이렉션 된 거에 있어서의 라인 리스트 항목은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색상별로 정의된 색상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색상이 부여된 거니까요. 네. 이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를 보고서 형태로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딱히 그렇게 지금 제가 준비한 건 아닌데 여기에 워크 패키지가 지금 샘플이 몇 개가 있습니다. 보면 7번하고 8번 샘플이 약간 다르거든요. 이 두 개를 한번 리포트로 이게 지금 관측점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요거를 뷰 리포트라는 기능을 써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 네. 스탠다드 데이터에 이 워크 패키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워크 패키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아까 케이스 1에 했던 오딕 기능을 통해서 관측점과 셋을 자동으로 만들어 준 거고요. 네, 맞습니다. 요게 뷰 리포트 화면인데요. 네. 여기서 파이프 쪽 출력을 위해서 한번 이제 해당 어떤 걸 출력할지 그 뷰 포인트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7번하고 8번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옵션들을 설정을 할 수도 있겠고요. 네. 자, 여기서 런 하면은 이제 바로 리포트가 나오는데요. 네. 커스터마이즈 리포트라고 해서 미리 보기 식으로 일단 먼저 보면서 요 리포트 형식을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저 워크 패키지별 저 나오는 레포트들이 아마 뭐 클래시 레포트 저희 케이스 3에 준비했지만 네. 뭐 클래시 레포트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주간 공정 회의 때 사용할 레포트들도 있을 거고 각각의 해당 필요한 레포트들이 있다면 그 레포트 포맷을 얼마든지 사용자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회사 뭐 CI라던가 뭐 네. 이런 뭐 넣어야 할 나의 모델에 들어있는 정보들이라고 하면은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될까요? 네, 거의 다 표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로고죠. 회사 로고 같은 경우 있으면 이제 여기 로고를 넣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느 위치든 로고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 보시면 그 뷰 데이터에 플랜 뷰라는 게 이제 여기 매핑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요 뷰 데이터라는 게 보이고요. 필드 네. 리스트가 있고 네. 거기에 플랜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는 플랜 뷰를 표시하도록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뷰 네임 하단에는 뷰 데이터에 png 파일 네임 해서 요 리포트를 위해서는 여기 png 파일로 얘가 그 뷰를 생성을 하는데요. 네. 그런 거를 여기에 이제 매핑하게 되어 있고요. 요 하단에는 어떤 데이터들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표 형태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표 형태로 뭐 파이프 넘버,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날짜들, 그다음에 뭐 드로잉 넘버까지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네. 그거를 프리뷰로 해가지고 이제 미리 보기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나오는지 확인하고 이제 계속 이 뷰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정의된 대로 지금 현재 해당 그 플랜상에서 저 워크 패키지 위치에 대해서 동그라미 표시로 해서 플랜 뷰에서 보여주고 또 해당 워크 패키지를 아이소 뷰로 보여주고 그리고 네. 그 해당 리스트들이 엑셀 파일로 저렇게 들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저 포맷도 뭐 이게 저 이미지를 나는 다른 뭐 엘리베이션 뷰로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아까 커스텀 그 라이브러리 그 레포트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뷰 리포트 형식으로 이제 내보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럼 팀장님 저 네. 뷰 레포트 같은 경우는 포맷이 뭐로 떨어지나요? PDF로 떨어지나요? 네, PDF도 있고요. 네. 지금 제가 창을 다행히 안 닫았습니다. 네. 그래서 엑스포트, PDF, 뭐 HTML, 그다음에 도큐먼트 파일, 엑셀 파일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내보낼 굉장히 수 있습니다. 다양한 파일 포맷을 지원하네요. 네, 이미지로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아, 네네. 요 기능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저장을 해놓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모델 속성에 보면 기존의 데이터 링크나 이런 기능을 써서 도면 정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모델 안에 이제 도면 정보도 같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그 엑셀로 정보를 내보냈다가 다시 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도면에 있는 도면 번호하고 이 모델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게 오픈 파일이라는 기능인데요.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이 파이프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픈 파일에 가면은 어떤 도면을 열 건지 미리 지정을 해놓은 거고요. 여기서 아이소 드로잉을 선택을 하면 이 배관에 있는 정보에 여기 보면 아이소 드로잉 넘버가 네, 들어와 있네요. 있습니다. 네. 이 드로잉 넘버를 찾아서 이제 열어주는 건데요. 이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링크를 한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어떤 패스 경로만 지정함으로써 이런 도면을 자동으로 열어주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이소 드로잉 같은 경우는 각각의 라인 넘버나 아니면 넘버 기준으로든 이렇게 아이소 드로잉 넘버에 대한 룰이 있다면 네. 그리고 그 아이소 드로잉이 다 그 모여져 있는 어떤 폴더라던가 그 경로가 있다면 네. 그 경로와 그다음에 이 모델링상의 지금 스탠다드 데이터의 드로잉 넘버에 대한 정보가 프로퍼티 값이 있으니까 네. 그 두 개를 이렇게 매핑만 시켜주게 되면은 그냥 해당 모델에서 오픈 파일만 누르게 되면은 아이소 드로잉이 다 매핑이 자동으로 돼서 그럼 열린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아이소 도면은 여기 Supporting Files 밑에 PDF 밑에 ISO 요 폴더 안에 지금 도면이 모여 있거든요. 네. 요 경로를 여기다가 이제 패스만, 넣어주면, 네, 네. 걸어주면 해당되는 도면 번호를 찾아서 이렇게 열어주는 기능인데요. 여기 퍼센트 파일 퍼센트라는 게 지금 현재 내가 읽고 있는 이 나비수억이 있는 파일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파일 위치의 상대적인 경로를 이렇게 정할 수 있고요. 반대로 URL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웹 클라우드상에 어떤 도면이 있을 때 해당되는 경로를 넣고 퍼센트 URL 퍼센트라고 쓰시면 웹상에 있는 경로도 여기다가 넣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만약 뭐 그런 문서 관리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그런 해당 사이트에 URL이 있다 하면은 그것도 얼마든지 오픈 파일의 링크 기능을 통해서 연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리뷰하면서 문서를 따로 뭐 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모델 아이템 딱 클릭하고 오픈 파일만 눌렀을 때 PNID건 아이소건 이렇게 연결이 다 된다면 이것도 리뷰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플랜트 배관의 시공 프로그레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연을 해주시면서 5가지 기능을 저희가 또 해주셨어요. 하나는 익스포트 데이터라고 해서 모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엑셀로 빼내는 것과 그다음에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분명 설계를 하다 보면은 그 해당 아이템에 넣어야 할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럼 모델 자체에서, 그러니까 원 소스인 그 툴에서 넣을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엑셀로 정인이 된 거를 한순간에 데이터 링크로 모델 안에 프로퍼티 값에 넣을 수 있고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맨아워를 줄일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고요. 네, 컬러 코드로 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레포트도 뽑을 수 있고 오픈 파일을 통해서 어떤 문서들과 링크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을 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튜토리얼이나 매뉴얼 공유가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웨비나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저희가 마지막에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아이컨스트럭트는 3D 모델과 데이터 세트에서 강력한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이컨스트럭트에서 3D 모델과 데이터 세트에서 시각적 효과. 이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 컬러 코드 같은 경우가 그 안에 모델 안에 있는 속성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조건을 걸어서 그걸 시각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속성 정보를 리드라이트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상당히 강력한 시각적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 기능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비석의 매니지에서만 클래시 체크와 클래시 레포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나비스웍 매니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겠죠. 아이컨스트럭트에 이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왜냐면 클래시 체크라는 것 자체를
나빗석의 기능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이컨스트럭터도. 왜냐면 이 아이컨스트럭터가 나빗석 API를 사용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선생님?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빗석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빗석 매니지를 사용하는 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크게 여기서는 클래시 매니저와 클래시 레포트 기능을 저희가 그 라이브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델을 또 바꿔야겠죠? 네, 클래시 간섭 체크용 모델을 한번 열겠습니다. 간단한 주차장 건물인데요. 네. 여기서 보시면 이 클래시 디텍티브가 기존의 나빗석에 있는 간섭 검토 창이고요. 네. 여기서 해당되는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간섭 체크 하시는 것처럼 간섭 체크 결과를 만드신 다음에 여기서 보는 이 뷰가, 이 기능이 조금 더 풍부하게 해주는 게 이제 클래시 매니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있을 때, 간섭 체크한 결과물이 있을 때, 아이컨스트럭트의 매니지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아이컨스트럭트의 스탠다드 데이터에 보시면 클래시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클래시 매니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비스웍의 그 클래시 체크를 우선 1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네, 이런 경우는 창을 잠깐 정리를 좀 할게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지금 크래시가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 A, B가 명백해서 이렇게 뭐 크게 뭐 그룹핑을 한다거나 하는 필요성은 없거든요. 근데 네. 요 하단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일단 크래시 개수가 일단 많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서 발생된 건지 그 연관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있는 크래시 디텍티브를 쓰셨으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그 결과에서 그룹핑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것만 가지고는요. 근데 이 크래시 매니저를 쓰시면 이 창의 상단에 있는 어떤 그런 구분자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럼 추저라는 곳에 가면은 내가 필터링 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이렇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뭐 그리드 레벨별로 그룹핑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나비스웍에서도 클래시 체크를 하고 나면은 그 필터 기능이 있긴 한데 너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은 유저분들이 솔직히 클래시 한번 돌리고 나면은 몇백 개, 몇천 개, 몇만 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제외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그룹핑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게 좀 나비스웍에선 좀 제한적이다라는 좀 불편하심을 토로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네. 그게 이 클래시 매니저에서는 그 필터 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이 있던데 네. 그거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면 될까요, 팀장님? 네, 맞습니다. 만약 그러면 핸드레일 같은 경우는 간섭이 발생하셔도 하더라도 어차피 커팅을 할 거니까 그거는 무시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슬라브 같은 경우는 간섭이 있더라도 오프닝을 뚫어주면 되니까 걔를 무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럼 쉽게 그룹핑이 되는 그거는 걸까요? 그 크래시 디텍티브에 네. 여기 앞에 룰즈에서 네. 원래 해결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크래시 매니저에서는 이 간섭된 결과물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룹핑을 할 그룹핑을 거냐? 하느냐 하는 거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룹핑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네. 핸드레일 관련한 간섭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 그룹핑해서 얘는 그냥 마이너한 상이니까 빼도 되는 거니까 뭐 네. 뺀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룹핑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제가 시연으로 준비한 거는 여기
프록시미티 그룹이라는 건데요. 네. 우리가 배관 쪽에 지금 여러 간섭이 있는 상태입니다. 요 간섭 체크에서는요. 네. 근데 그냥 샘플입니다. 실제로는 좀 다를 거고요. 아, 네. 요건 샘플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33개의 간섭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일일이 다 찾아서 체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요 프록시미티 그룹이라는 걸 쓰면은 연관된 배관들을 다 이렇게 하나로 모아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룹 1에서는 요 배관들이 이 구조물이랑 간섭이 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네. 그룹 2에서는 이 배관이 이 구조물하고 간섭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그룹핑을 해주면 사용자가 좀 더 직관적으로 이 간섭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생기는 거고요. 이거를 지금 임시로 일단 만든 거고요. 이거를 그룹핑을 하라고 이제 오더를 주면은 얘가 그룹핑을 하고요. 그 결과가 이 크래시 디텍티브 창 안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포인트 그 배관 한 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그것들이 다 일일이 하나의 레포트식으로 아마 그 클래시 체크를 하게 되면 다 나왔을 텐데 얘를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한 연결된 라인은 그냥 한 클래시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작업이라고 보면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룹 하나가 하나의 클래시인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게 되게 여러 개로 나와서 그게 장수를 어떻게 보면 늘리는, 클래시 포인트를 늘리는 거였다면 이런 그룹으로 하게 되면은 어차피 얘는 하나의 클래시인 거니까 5개건 6개건 7개의 클래시 레포트가 나왔다면 그거를 하나의 클래시로 그룹핑을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기능도 그럼 굉장히 클래시 체크할 때 유용할 것 같아요. 네, 유용한 기능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룹핑을 했는데 이 그룹핑 한 거에 보면 그 간섭 구를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어디서 이제 간섭이 됐는지 우리가 클래시 할 때 그 조건을 주지 않습니까? A랑 B랑 네. 간섭이 되는 그 포인트를 이렇게 구 형태로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네. 그거를 거꾸로 엑스포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섭 체크가 끝난 다음에 요 엑스포트한 구를 그 모델 파일로 읽어드려 가지고 이렇게 따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섭 체크한 그 창이 없더라도 결과를 요 안에 구 안에 간섭 A와 B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유용할 것 같고요. 네. 이거를 이제 리포트하는 기능이 크래시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크래시 리포트 하시면 그러니까 나비스웍 자체에서도 클래시 레포트는 되지만 여기 뭔가 저 특별한 뭔가가 있나 봐요. 나비스웍스에 있는 클래시 리포트는 상당히 단순해요. 근데 그렇죠. 이제 요 부분은 한번 보시면 네. 네, 크래시가 평면상이나 인면상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하는 그 뷰하고요. 이게 네. 인면하고 평면의 어느 위치인지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그 뷰에 대해서 아이소 뷰가 들어가고요. 아니면 밑에 어떤 크래시 명인지 대한 멘트나 이런 걸 넣을 수가 있습니다. 클래시가 있으면 A라는 객체가 있을 거고 B라는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에 대한 정보도 아까 커스텀 레포트에서 충분히 다 가능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결국 이 클래시 레포트는 각 회사마다 어떤 템플릿이 다 있는데 그거를 얼마든지 유저 커스터마이제이션화 시켜가지고 바로 레포트로 클래시 레포트로 활용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네.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왔는데요. 아이컨스트럭트는 나비스웍 빔 모델을 DWG 파일 형식으로 파일 변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아이컨스트럭트의 그 기능 중에 보면은 다양한 파일 형태로 이제 내보내기, 엑스포트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중에 DWG도 있고요. 뭐 IFC, 그다음에 BCF,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내보내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터너인 타우젠드의 매크로 빔 서비스란 어떤 것이고 나비스웍스와 아이컨스트럭트는 어떻게 활용하셨는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터너인 타운젠트의 매크로빔 서비스는 이번 주제하고는 좀 다른 얘기고요. 네.
나비스웍스와 아이컨스트 부분에 아까 보셨지만 그 범주별, 층별 해서 마지막에 퀀티피케이션에 활용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일단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웨비나 지금 중에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팀장님께서 다 모두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바로 좀 질문 부탁해 주시고요. 또한 저희 설문지가 아마 팝업이 됐을 겁니다. 설문지를 해주신 분들에게는 그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도 증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설문조사 꼼꼼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송 중에 말씀드렸지만 매뉴얼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죠. 그래서 아이컨스트럭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게 매뉴얼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팀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컨스트 홈페이지 여기 보이시는 이 링크 주소로 가시면 두 가지 제품에 대한 그 유저 가이드가 보입니다. 아이컨스트 클래시라는 거 하고요. 아이컨스트 프로라는 게 보이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케이스 1, 2, 3 다 되는 게 아이컨스트 프로라는 제품이고요. 케이스 3에 해당되는 간섭에 대한 관리 기능만 들어있는 제품이 아이컨스트럭트 클래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댓글창을 통해서 저희가 그 온라인 매뉴얼 하는 링크를 또 지금 채팅창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채팅창에 있는 URL을 그대로 복사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아마 아이컨스트럭트를 사용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이컨스트럭트를 처음 들어보시고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도 아이컨스트럭트를 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나비수석을 하면서 뭔가 부족한, 2% 부족한 부분들이 아이컨스트럭트를 활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나비수석 플러그인으로서 굉장히 유용한 툴이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웨비나가 끝났는데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그 EDM에 보셨겠지만 아이컨스트럭트에 대한 문의는 라인테크 시스템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한 나비수석도 지금 만약 혹시 프리덤 사용자인데 시뮬레이트나 매니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라인테크 시스템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영업분들이나 그 마케팅팀에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많이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SCK 이경미, 라인테크 시스템 신재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